자, 어제 문가리와 전박이가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50분간 차를 마셨습니다. 밥 먹으려 하니까 둘이 다 차마 밥은 안 넘어가던 모양이죠. 제가 두 사람이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화기애애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둘의 이 속에는 진정으로 상대를 믿는 표정은 전혀 안 보였습니다. 제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둘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같은 배를 탔는데 문가리는 어쩌다가 이래 됐을까 하는 표정이고, 이재명은 나 좀 안 도와주면 당신도 무사하겠나 이런 표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어제 겉으로는 덕담을 나누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모질게 한 거 사과한다. 이게 키워드죠. 지난 대선에서 제가 수엔 스마일에 이재명이 어떻게 문을 공격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그래서 회경군 김씨라는 그런 닉 정의를 위하여라는 걸로 그때 당시 김혜경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굉장히 공격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들어오니까 이재명이가 문준용이 고용정보원 특채 의혹이 진짜인지 그것도 확인해보자 이렇게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당시 이재명의 측근 중에 고용정보원의 간부로 근무했던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죠. 또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 삼성과 재벌에 대한 시각 등을 가지고 굉장히 이재명이 문을 공격했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좋지 않았다. 사실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보수 진영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했고, 여기 있는 저도 첫 번째 라운드, 충청도 라운드가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첫 라운드를 보고 이게 아니었다라고 늦게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주변을 굉장히 감쪽같이 속였어요. 자, 어제 문가리가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 심정 아시겠죠? 이렇게 말했다는데, 전박이가 문가리한테 공개 사과한 것은 친문 진영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나온 그런 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 사실 이재명이 당선되고 한 보름 동안 줄기차게 후보 교체론이라는 말들이 돌아다니고, 저 대장동으로 가서는 아마 살아남지를 못할 것이다. 계속 그냥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뭉이 이를 지지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이 순탄하게 지지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안희정이, 김경수, 박은순, 조국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여권에서 보면요 차례대로 제거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재명보다 훨씬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고, 사실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후보가 됐더라면 지금 야권이 굉장히 게임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문으로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이번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겁니다. 지난 대선에 2017년 경선 결과를 보면 문재인이 57%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이가 2등으로 21.5%를 얻었고요. 이재명이가 3등으로 21.2%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과 이재명의 격차가 0.3% 난 2등을 안희정이가 했죠. 그래서 안희정이가 한때 문을 상당히 추격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안희정은 경선에서 이재명만큼 문을 공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재명이 문을 공격할 때 경선 후보 토론에서 말리는 역할을 했음에도 안희정이가 제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이런 안희정이 제거될 때는 정권 초에 문 주변에 있던 또 다른 핵심 권력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드루킹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 나도 드루킹에 당했다,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도 드루킹에 당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드루킹이라는 사람한테 탈당한 사람, 분당시킨 사람, 분열주의자, 동교동계 세작이라는 심각한 명예훼손적 공격을 당했고 지금도 공격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드루킹은 관리할 대상으로 전해철, 김경수, 안희정, 이재명, 추미애를 찍어놨고 여기에 전해철, 김경수, 안희정은 지지 댓글을 달아서 응원을 한 목록일 거고 이재명과 추미애는 공격할 대상이다. 자, 요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드루킹 사건이 결국 최초 보도되고 김경수가 엮이고 이런 부분에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한간에 나돌았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이걸 처음으로 보도했는데 한겨레 신문 중견 기자 2명이 마약을 복용한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사표를 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 제거도 의아스러웠고 박원순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 문제 하나를 깊숙한 관계까지 진행되지도 않았고 지저분한 문자를 보낸 수준인데 찌질을 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면 보통 수습이 되는데 수습이 되지 않고 내몰리고 마지막에 박원순이 어디엔가 SOS를 때렸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거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조국이 이제 그야말로 문의 핵심이 되었고 임종석까지도 쫓아내는데 성공하고 청와대의 2인자가 되어서 조국이 법무장관까지 되는데 제거되었습니다. 물론 조국의 제거는 윤석열이 시작했습니다만은 이런 일련의 쭉 과정들을 겪어보면 이들이 왜 사라졌을까? 그런데 뭐 그들이 사생활이 지저분했고 여론조작팀을 가동했고 뭐 여자한테 찝쩍거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의 예로 견주었을 때 이렇게 제거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모종의 외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들을 차례대로 제거하고 자신들이 만만한 사람을 선택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야간 하나 또 좀 관심사가 있는 거는 유영민이가 대장동이 비상식적이다. 특검은 국회 논의를 보고 결단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영민은 또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그러면 야당이 지금 특검에 목을 걸고 뭐 저희들도 그렇지만 특검을 하자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이 대선 시기에 특검이 주어졌을 때 그 특검을 한다고 진실은 가려지는 것일까? 대장동 사태와 유사한 게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의 BBK 또 삼성과 관련되는 그 뭐 김용철 폭로해서 삼성 특검과 BBK 특검이 대선 무렵에 같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선 전에 그걸 특검을 하기로 하고 특검은 대선 이후에 출발을 했죠. 그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하나만화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다가 검찰이 시간을 조율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찰이 특검을 최대한 빨리 못하도록 시간을 연장하고 11월 만약에 말쯤 돼서 검찰 수사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때쯤 특검 논의를 하다가 12월 말쯤 돼서 특검하기로 했다. 아니면 1월 달쯤 특검하기로 했다면 결국 특검에 통한 진실은 대선 이후에 밝혀지는 거고 특검을 하기로 했다라는 걸 가지고 이명박도 특검을 하기로 했다고 대선 직전에 결정됐지만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특검이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누그러뜨리면서 결국 특검은 대선 이후에 시작되고 특검에서 진실은 없는 걸로
이재명이 당선된 뒤에 없는 걸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부분이 만능 장치인 것처럼 이야기할 게 아니라 특검을 하려면 언제 전에 해야 되고 특검 시작은 언제 해야 되고 특검은 어떤 부분에 국한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특검을 주장하다가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인태도 특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해서요. 이재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동규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했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권이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분노를 무마시키고 그리고 특검의 진행은 대선 직후에 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당은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주장해야지. 그냥 특검하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 유영민이 대장동 비상식적이다. 특검은 국회 논의 보고 결단하겠다. 이렇게 말한 부분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국민 분노가 당연히 있을 거다. 정부가 가장 아픈 곳은 부동산이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염두에 두어보기를 바랍니다.